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여러분들 무탈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피부관리샵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44살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는 했어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혼할 사람의 됨됨이와 가정 형편에 대해 잘 알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도에 휩쓸리는 듯이 남들 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크게 낙담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 상처는 거의 다 잊기는 했어요. 제 하나뿐인 딸을 결혼했던 덕분에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어릴 때 경기도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을 시장에 나가서 팔거나 소매업체에 파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향긋한 과일 향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언니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는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다르게 공부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바로 서울 강남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어서 뷰티 아카데미도 이수를 했습니다. 20살이 되면서부터는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자취를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자취의 부담으로 인해서 집에서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학창 시절의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을 만큼 힘들게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대학을 가거나 뿔뿔이 흩어져서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남에서 꽤 유명한 피부관리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손님들은 거의 다 부유층이었어요. 본인 자식들 유학 보낸 일과 사업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 때면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특성상 남자를 만날 일이 잘 없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소개팅이나 미팅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애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내내 솔로로 지내며 일만 했네요. 그러다가 고향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창 대여섯 명이 모인 자리에 친구가 결혼할 남자의 대학교 친구가 같이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나온 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니 말도 잘하고 웃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불알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친구 동창들 만난다고 하는데 마침 이 근처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괜찮죠? 친구들은 그 말에 하하호호 웃으며 당연히 괜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다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 자율 학습 땡땡이 치다가 걸려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다들 사회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나 싶어서 저는 참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던 친구의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진이라고 해요.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네? 갑자기요?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그쪽 분 주위에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당황한 제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얘 이름은 이아름이에요. 아름이가 지금까지 모태솔로거든요. 아름이랑 잘해봐요. 친구의 말에 제가 부끄러워져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주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피부관리샵과 20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같이 점심도 먹고 퇴근하고 시간이 남으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과의 연애가 처음이라서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저를 저보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연애 경험이 당연히 많았겠죠. 아주 밀고 당기고 저를 안달나게 하더라고요. 당시 전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흔히 잠수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연락이 오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다 털어놨어요. 아름아,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왜 또 잠수를 타? 나 답답해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번에 내가 영업하던 거래처랑 문제가 생겨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 보고 싶은 거 꾹 참고 일 해결하느라. 지금은 괜찮아진 거야? 응, 어떻게 해결했어. 아름이 너 보고 싶다. 오늘 저녁에 너희 피부 관리샵 앞으로 갈게. 그래, 이따가 봐. 잠수를 타고 나서 만나면 얼굴이 수척해져서 많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껴서 그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모른 탓도 있었겠죠. 아무튼 결혼 전 연애하던 당시에는 그저 전 남편을 위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영업사원 일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 하는 생각에 많이 위로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연애하고 전 남편의 청혼으로 제 나이 27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같은 공무원과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만 시집 보내면 두 분이 마음 편히 살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름이 너도 시집 보내고 나면 우리 둘이 노후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아빠는 시집 가면 뭐 내가 엄마 아빠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어.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나 결혼해도 엄마 아빠 자주 만나러 올 거야.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저희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전 남편에게 청혼을 받은 후에 전 남편의 홀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찾아간 곳은 전 남편과 둘이 지내던 20평대의 빌라였어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성진 씨 여자친구 이아름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선 시장할 테니까 앉아서 밥부터 먹어요. 그런데 막상 식사를 하려고 하자 말을 걸어대는 통에 밥을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제 신상 정보를 경찰처럼 낱낱이 조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업에 관해 듣고는 완전히 표정이 달라져서 말했습니다. 피부관리사를 한다고? 그것도 일이야? 어머, 그거에서 벌어먹고 살아?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으로부터 비하를 당해서 말문이 콱 막히고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제가 당시 전 남편보다 월급도 많았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다그쳤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어? 언니는 공무원이라며? 조신하게 그런 일이나 하지. 그건 뭐 옛날로 치면 백정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백정이요? 제가 황당해서 그렇게 되묻자 예비 시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백정. 남의 얼굴이나 만지면서 돈 버는 게 뭐 그런 거랑 다름없지. 나는 조신하고 자기 일 뚜렷하게 가진 여자랑 결혼하면 했는데, 성진아, 엄마는 이 결혼 반대다. 말없이 밥만 꾸역꾸역 처먹던 전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저를 한번 보고 본인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피부관리사도 전문직이에요. 아무나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름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뭐? 내가 이런 애랑 결혼하라고 너를 그렇게 혼자서 뼈 빠지게 키운 줄 알아? 너는 그래도 명함 있는 직장인인데. 몰라. 난 더 나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한다. 이만 가봐라. 제 면전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고 저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아름아, 우리 엄마가 좀 고지식한 분이라서 그래. 그렇다고 너 나 버릴 거 아니지? 내가 우선 잘 말씀드리기는 했어. 너 혹시 우리 엄마 피부 관리 한번 해줄 수 있어? 엄마도 너 일하는 거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지 모르잖아. 그 말에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니는 피부관리샵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을 해뒀습니다. 제 돈으로 10회를 끊어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도 해드리지 못한 걸 해드린다는 생각에 친정엄마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집에서는 해드렸지만 샵에서 정식으로 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매주 2번씩 시어머니를 피부관리샵에 모셔서 관리를 해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날이 갈수록 본인 피부도 좋아지고 관리받는 맛을 알았는지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 남편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워낙에 말주변이 좋았던 인간이라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이 예쁘게 키워주신 딸 보내셔서 섭섭하시죠? 제가 앞으로 더 예쁘고 행복하게 같이 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전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이 웃어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붓고 있던 청약 통장이 당첨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혼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혼수도 정말 소소한 것만 해왔어요. 큰 건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믿지는 결혼을 왜 진행한 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게다가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했다는 게 참 음흉한 놈이었죠. 아름아,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아버지가 나 대학 때 빚지고 돌아가셔서 아직 남아있거든.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도 못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거든. 결혼 후에도 그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100만 원이나? 대체 빚이 얼마길래? 언제 다 상환할 수 있는 건데 왜 이제야 말해? 하나씩 물어봐. 나는 너랑 꼭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 이유로 널 포기할 수 없었어. 빚은 앞으로 한 5년은 더 갚아야 할 거야.
그래서 내 월급에서 100만 원씩 어머니 용돈 드리면 남은 돈은 적금 붓고 생활비는 당분간 아름이 네 월급으로 해야 할 것 같아. 당신 월급 200 조금 넘는데 거의 반을 어머니 드리면 적금은 얼마나 부으려고? 남은 돈 다 적금 부어야지.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어차피 결혼도 했고, 그 사람이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말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은 더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어요. 야근도 많고 영업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임신을 하고 초반에는 입덧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오히려 살이 빠질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반이 넘어가고 나서는 입덧이 덜해져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임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피부관리샵에서 임신 휴가를 썼습니다. 저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이를 낳고 나면 바로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침에 출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 밥 차려 놓을게. 그게 아르마. 왜? 나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뭐? 회사에서 잘려? 언제? 2달 됐어. 금방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네.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잘려? 그게 내가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들어보니 남편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더 돈을 남겨서 회사 모르게 꿀꺽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알아챈 회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해 만에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지 신고를 하면 회사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만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게 다른 회사들에게도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렇게 남긴 돈은 어떻게 했는데? 제 다그침에 남편이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머니 다 드렸어. 내가 뒤로 딴짓하려고 돈 공쳐둔 건 하나도 없어. 믿어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말인데 아름아,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용돈 있잖아. 나 일 구하기 전까지 네가 드리면 안 될까? 나도 지금 회사 쉬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드려? 너 모아둔 돈 있잖아. 조금만 부탁할게. 엄마 용돈 못 드리면 빚 독촉 시달리셔야 되고 엄마는 나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르셔. 그렇게 아들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충격받으실까봐 나 말 못해. 아이를 낳으면 돈 들 곳도 많았는데 남편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제 돈을 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당신 열심히 회사 취업할 생각해. 딴짓하지 말고. 그럼 내가 우선 어머니 용돈 드릴게. 아이 낳으면 당분간 어머니한테 맡길 생각이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자. 고마워, 아르마. 내가 열심히 이력서 내고 해서 취업 성공할게.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남편이 회사에 잘린 걸 알리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돈을 받아가서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아무런 임신했다고 축하해주거나 걱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만 연락을 주고받는 모양이었어요. 가끔 저에게 연락이 오면 남편 밥을 잘 차려주라는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혼자 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진이 연락이 안 돼. 뭐? 김서방 왜 연락이 안 돼? 엄마 얼른 갈게. 걱정 말고 그 병원 혼자 갈 수 있지? 응, 엄마. 빨리 와. 나 혼자 무서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진통이 와서 병원 가는 중이에요. 성진 씨는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 얘가 일하느라 바빠서 연락 못 받겠지. 딸 낳으면서 뭔 그렇게 유난이야.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아무튼 애 잘 낳아라. 끊는다.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손주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 아들이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혼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의 산모들은 남편과 가족들이 함께 있었는데 저 혼자서만 누워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름아, 많이 아파?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야. 왜 울고 그래? 몰라. 나 너무 서러워, 엄마. 엄마가 왔잖아. 응? 아휴, 김서방한테 내가 전화해봐야겠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통도 심하고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4kg로 크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받아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김서방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지 와이프가 애 낳는데 연락 한 통이 없어. 전화기는 뭐 폼으로 들고 다니니? 영업하는 애라 전화기 볼 일도 많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래? 몰라.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저는 남편 이야기에 한숨만 나왔어요. 아이를 낳고 4일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저는 계획에 없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창 과일 수확철이라 바쁘셨고 혼자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다행히 산후조리원에서 자리가 남아서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난 후에야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조리원에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바로 조리원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아름아, 고생 많았어. 당신 도대체 일주일이나 뭐 하고 다닌 거야? 왜 연락이 안 됐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타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왔으면 수고했다고 할 일이지. 뭔 연락이 안 됐다고 야단이야? 어머니,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백수로 있다는 사실을 말할 뻔했어요. 남편이 눈치를 채고 제 말을 가로막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서 미안해, 아름아.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우리 딸 너무 예쁘죠? 애가 지 엄마만 닮았네. 딸을 뭐에다가 써? 난 봤으니까 이만 가볼란다. 하여튼 유난스럽기는. 여기 조리원에 있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데 삼키느라 애먹었네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당분간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리원 나가면 바로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해서요. 뭐? 나더러 애를 보라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서 그래? 아직 갓난아이고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요. 한 달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 친정엄마가 하는 거 아니냐? 아휴, 그 꼴난 과수원 한다고 바쁜 모양이네.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못된 말만 내뱉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탁을 드리자 바로 그러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힘들긴 해도 한 달은 봐줄게.
대신 너도 나한테 돈 보내라. 네?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어머니. 그건 우리 아들이 주는 돈이고 애 봐주니까 그 값을 치러야 할 거 아니야. 100만 원 더 줘. 아들이 드린다고 알고 있는 돈도 제가 드리고 있던 것인데 거기에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저는 2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줘야 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에 남편은 저와 제 딸을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어디에 연락을 하는지 문자를 치느라 바쁘더라고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일주일 동안 뭐 하다가 온 거야? 뭘 하긴 일구하러 지방까지 다니러 갔다가 왔어. 진짜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 알잖아. 나 멀티가 안 돼. 미안해. 나도 일 구하느라 힘들어. 그래서 구하긴 했어? 아니, 아직. 나도 노력하고 있어. 너무 닥달하지 마. 태어난 아이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리원에 3일을 머물다가 또 일을 구하겠다며 가버렸어요. 3일 동안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남편이 달라진 것 같고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이를 낳은 병원비부터 조리원에서 머물고 나오면서 모든 비용을 제가 가진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출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돈 타령을 했어요. 선불로 돈 먼저 보내라. 네? 너 귀가 먹었니? 왜 사람 2번 말하게 해? 일부러 그래? 그럼 100만 원 보내드리면 되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용돈이 좀 늦네. 뭐 아는 거 있어? 대개 아들 백수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겨우 그 말을 삼키고 아는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분유 타는 법과 하루에 몇 번 분유를 먹여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 줬어요. 얘는 진짜 내가 뭔 식모라도 되는 줄 아나? 나도 애 키워봐서 다 알아. 어디서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객분들이 저에게 출산을 축하한다고 말해주셨어요. 가족에게도 듣지 못한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기 용품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랜만에 출근해서 할 일이 좀 많았어요. 예지는 잘 있었죠? 얘가 누굴 닮았는지 어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울기는 또 얼마나 우는지.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시어머니는 본인 손녀 돈 받고 봐주시면서 갖은 생색을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나 저녁도 못 먹었어. 밥이나 좀 빨리 차려봐. 왜 아직까지 식사를 안 하셨어요? 밥통에 밥 있고 반찬도 어제 사놨는데. 애 보느라 그랬지. 빨리 차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밥상까지 차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다 먹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간다. 내일 아침에 올게. 가신다고요? 밤에도 애 봐주셔야죠.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애 밤에도 깨서 분유 먹여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나도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새벽까지 애를 봐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나저나 우리 성진이는 일이 많이 바쁜가? 아직도 퇴근을 안 하네. 우리 아들 돈으로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 손녀 봐주는 나 같은 시애미가 요즘 어디 있냐? 나 간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쌩알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아, 아니 너 왜 안 자고 있어? 애 보느라 못 자.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알잖아.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애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체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무슨 깡인지 비번도 걸어두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여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대체 누군가 싶어서 핸드폰을 살폈더니 데이팅 어플이라고 하죠. 주로 미혼 남녀들이 데이트할 사람을 물색해서 마음에 들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도 하는 그런 핸드폰 어플이요. 그게 여러 개 깔려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를 구하러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제 메일로 보내두었어요. 당시에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런 인간과 결혼을 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꾹 눌러 참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제 딸을 키울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을 하러 가서 점심시간 동안 미리 연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주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저는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또 도끼 눈을 뜨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7시네요. 제 시간에 퇴근한 건데 왜 그러세요? 6시에 퇴근하면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해야지. 그렇게 칼퇴근하기는 어려워요. 예지는 잘 있었죠? 고생한 CM이 걱정은 안 하고 지 딸부터 챙기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제가 입을 열면 무슨 소리를 하게 될지 몰라서 저는 꾹 참고 아이만 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또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다가 왔는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오늘도 고생했어. 힘들었지? 어머니 계셨네요. 아니에요. 뭐 하던 일인데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웃고 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네 남편이 고생해서 돈 벌어왔으면 수고했냐고 한마디라도 하지. 뭐가 웃기다고 웃고 있어? 너 미쳤어? 우리 아들 돈으로 산후조리원까지 가고 호강하면서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아들 돈 허투루 쓸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현관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침대에 뉘어두고 쫓아가서 시어머니의 등짝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내 집에서 네 자식 데리고 같이 꺼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냈어요. 그때부터 저도 정신줄 놓고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돌았어? 그래, 돌았다. 네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아? 네 아들 지금 백수된 지 반년이 다 돼간다고. 지지난 달부터 준 용돈도 다 내 돈으로 준 거야. 제가 그렇게 외치자 당황한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돌려세우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아름아,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래, 나 미쳤다. 너 백수되고 하고 다닌 짓 내가 다 알아. 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잖아.
내가 증거 다 수집해 놨거든.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 임신하고 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닥쳐! 너 그 감언 이설로 지금까지 나 속여온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 이 집 내 거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어머니랑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들고 태도가 돌변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대충 무슨 일인지 알겠다. 그래도 애 아빠를 그렇게 내치면 안 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요. 두 사람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내 집에서 나가. 며느라,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하다. 우리 손녀 내가 봐줘야 하잖아. 너 나 없으면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게 두 사람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을 내쫓고 나서 저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아름아, 내가 그런 인간들한테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근데 과수원 일 바쁘지 않아? 여기 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사실 우리 과수원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20억에 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정말요? 응. 그래서 너희 아빠랑 고민하다가 팔기로 했어. 그거 팔고 엄마랑 아빠는 공기 좋은 곳 가서 편하게 살 거다. 너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하는 일 잘 하고 이혼 소송도 야무지게 해결해. 알았지? 고마워요, 엄마. 저희 친정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친정 엄마가 머무시면서 제 딸을 키워주셨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소홀했고 바람 피운 증거까지 확실했기 때문에 소송은 예상보다 짧은 기간 안에 끝이 났어요.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과수원을 팔고 양평 쪽에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5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두 분 노후 생활 하셔야죠. 우리 돈 많아. 너 혼자 애 키우려면 고생할 텐데. 너 피부관리샵 차리는 게 꿈이었잖니. 이 돈으로 네 꿈 이루고 애 잘 키우면서 살아. 저는 제 딸이 3살이 되기까지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피부 관리를 포함한 뷰티샵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에게 관리를 받던 고객분들은 제가 피부 관리샵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샵의 단골 고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단골 고객분들이 본인 지인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덕분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처음 차렸던 곳보다 더 큰 곳으로 이전해서 직원도 많이 두며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공부에 욕심도 많고 승부욕이 강한 아이라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마자 전교 회장에도 출마해서 회장까지 되어서 저도 덩달아 바빠졌네요. 전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여자를 꼬셔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자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이 얄미워서 저는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자 전 남편이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또 야단이 났었어요. 소송 취하해줘. 우리 와이프 알면 나 죽어. 참나, 죽든가 그럼. 너 딸이 궁금하지도 않냐? 하긴 씨만 줬지. 네가 뭐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법적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하길 바란다. 양육비 앞으로 따박따박 지급해. 소송은 취하 안 할 거야. 안 그러면 너 애 20살 될 때까지 돈 안 줄 거잖아. 아름아, 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 어머니 빚도 아직 다 못 갚았고. 좀만 이해해줘라. 이해? 그만큼 이해해줬으면 됐지. 구질구질한 소리는 네 엄마랑 해. 아무튼 양육비 보내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네. 수고해라. 그렇게 연락을 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저는 결국 미지급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매달 따박따박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딴 돈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첫 연애와 결혼을 그런 쓰레기 같은 놈과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가 다행히 경제적인 능력도 되기 때문에 제 딸아이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펼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딸이 부디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기를 바랄 뿐이에요. 딸이 초등학교 때는 왜 자기만 아버지가 없냐고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고는 해요. 저희 부모님은 양평에서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가끔씩 친정집에서 저희 친언니 가족과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친언니는 아들, 딸 둘을 낳았어요. 제 딸이 혼자지만 친척들과 자주 어울려 놀면서 정말 친언니와 친오빠를 둔 것처럼 행복해 합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옛 기억을 꺼내 놓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갑갑하게 당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제 삶이 너무 풍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끝까지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